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직방의 빅데이터 랩장 하명진이라고 합니다. 사실 제가 독감이 좀 심하게 걸려서 목 상태가 좋지는 않은데요. 한 1시간 정도 여러분께 최근의 주택시장의 흐름, 많은 변화들이 있죠. 날씨와도 좀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주에 장마가 모두 지나가서 어찌 보면 한 해 베케이션 여름 휴가의 최정점은 사실 8월 초잖아요. 근데 뜻하지 않게 태풍이 올라오면서 지금 오늘 날씨도 굉장히 흐리고 비가 오는 것처럼 지난 1년간을 돌아보면 주택시장의 흐름을 크게 뒤바뀌어 놨었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것들이 이달에 25일에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를 통해서 기준금리 인상이 거의 확실시 되는 것처럼 사실 1년 안에 금리 인상이 가파르게 시현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통해서 주택을 구입하려고 하는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주택시장의 흐름이 과거와는 상당히 다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주택시장의 흐름들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그 안에서 예기치 못하게 자산시장에 타격을 주고 있는 지금과 같은 금리 인상이라든지, 그리고 올해 신정부가 출범하면서 부동산의 여러 가지 정책의 패러다임이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죠. 아시다시피 종합부동산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라든지 정비사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제 완화에 대한 시그널도 조금씩 내비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이제 다음 주 정도에는 윤 정부의 주택 공급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250만 호에 대한 주택 공급 정책들도 곧 발표될 예정에 있는데요. 이런 시장의 흐름들이 주택시장과 또 수요자들의 자산 상품에 접근하는 여러 가지 방법론들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살펴보실 수 있는 부분들이 역시 이제 주택의 거래량입니다. 요즘 거래 잘 안 된다는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죠? 자산 상품들, 특히 부동산 시장은 상당히 여러 가지 상품들이 있는데요. 토지 시장, 그리고 이제 주택 시장 내에서도 이제 공동주택이라고 할 수 있는 아파트라든지 다세대, 연립, 다가구, 흔히 말하면 수익형 부동산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있고요. 요즘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위드 코로나로 가게 되면서 최근에 확진자가 늘고 있기는 하지만 수익형 부동산의 또 다른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상가 시장 같은 경우도 또 다른 집합 건물로 일정 부분 자산 시장에 관심을 두고 계신 분들도 많은데요. 근데 대부분의 부동산의 자산 시장의 거래량이 올해 들어서 현저하게 둔화된 상황입니다. 지금 수치를 보시면 여러분이 보실 때 실제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시는 방향에서 우측이 최근의 주택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좌측이 2021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5년 이후부터 주택시장의 가격 상승 흐름이 이어졌었고 그 가격 상승 흐름이 거래량으로도 반영이 되면서 사실 최근의 주택시장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위축되고 있지만 2020년 저금리가 이루어졌을 때만 하더라도 최정점의 거래량을 나타내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거래량이 올해 상반기 6월 들어서는
2020년이나 2021년의 평년의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상당히 낮은 거래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뭐 이것은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비아파트의 주택시장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특히 이제 아파트 시장 같은 경우는 지난해 말을 정점으로 거래량이 크게 둔화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으면서 다른 여타의 비아파트의 상품보다는 물론 거래 시총액은 굉장히 아직도 높은 편이긴 하지만 거래의 총량은 과거보다는 맥을 못 추고 거래량이 많이 둔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죠. 말씀드렸듯이 뭐 지난해 8월부터 기준금리가 오르기 시작했고 뭐 우리나라도 한 번 기준금리 올릴 때 흔히 말하는 뭐 미국처럼 자이언트 스텝을 하는 건 아니겠지만 뭐 0.5%포인트 금리를 올리고 특히 이달에도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벌써 금리가 지난해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기준금리 2배 정도 올라서 이자 부담이 굉장히 높아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단순하게 금리가 높았다고만 한다면 수요자 입장에서 앞으로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높다 하면 그 이자 부담을 충분히 감안하고라도 주택을 매입하겠지만 아시다시피 지난 5, 6년간 시장이 굉장히 좋았고 그 굉장히 좋았던 시장에서 수요자들이 공격적으로 내 집을 마련했고 특히 2020년이나 2021년에는 지금 집을 사지 못하면 그 영원히 이 재테크의 행렬에 뛰어들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에 흔히 말하는 이제 영끌 같은 선취 구매 수요나 20대 또는 30대 젊은 수요들의 무리한 주택 구입들이 이루어지면서 주택 가격이 예전보다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아마 뭐 주식 시장만 리딩방 이런 것들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아파트 청약하려고 하더라도 컨설팅을 받는다든지 또는 괜찮은 지역, 사람들이 많이 가고자 하는 지역에 뭐 텔방, 톡방 뭐 이런 걸 통해서 이 지역의 신고가가 얼마나 경신했는지 뭐 예전 대비 최고가가 얼마나 빠르게 나오는지 이런 것들이 기사화될 만큼 수요자의 관심이 많이 나타났었는데요. 사실 그때와 특히 1년 전과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가격에 대한 고점의식이 굉장히 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신고가를 경신한다는 것의 의미는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가격이 높지만 이 높은 가격을 감안하고라도 주택을 구입하면 차익에 대한 기대 심리가 있기 때문에 매도자의 입장에서도 나는 고점에 팔고 싶어 하는 생각이 있고 매수자의 입장에서도 가격 부담은 있지만 내가 지금 허리나 어깨에 산다고 생각했으면 더 오를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높은 가격에 최고가나 신고가를 경신하면서도 공격적으로 주택을 사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패턴이 1년 사이에 굉장히 꺾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왼편이 있는 게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의 최고가, 아파트 기준으로 최고가의 지역별 17개의 지방자치구의 아파트의 최고가의 경신 면적 개수고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곳에서 오른편에 있는 것이 올해 1월부터 흔히 말하는 6월까지의 아파트의 최고가 면적의 개수입니다. 근데 잘 보시면 그 지역적인 차이도 발생되고요. 또 최고가 면적의 실제 거래 총량도 좀 차이를 보이는 것들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지난해 상반기 같은 경우는 최고가가 경신하는 게 전국적으로 한 4만 개 정도의 면적 유형들이 있었다면 올해는 그거보다 절반으로 떨어진 1,000개밖에 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만큼 높은 가격에 대한 피로감이 누적돼 있고 내가 지금 자칫 주택을 구입했을 때 흔히 말하는 고점에 상투가 잡힐 것이라는 그 심리적인 부담감들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요. 시장 상황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올해는 전국적으로 최고가가 많이 발생되는 지역이 경기도 지역, 그 다음에 서울, 부산,
인천, 경남, 광주, 강원 이런 순으로 떨어지게 되죠. 이걸 보시면 상대적으로 내가 최고가에도 주택을 사는 비율이 아직은 있지만 과거보다 지난해 동기보다는 현저하게 낮아지고, 그리고 지방보다는 그래도 수도권 위주의 매기가 아직은 남아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지난해하고 특징을 살펴보시면 지난해 같은 경우는 부산이나 대구 지역의 일정 부분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올해는 대구가 저 아래로 내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이제 최고가나 신고가를 경신하는 지역에도 차이가 발생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흔히 요즘 대구 지역들 아파트 분양 물량 보시면 무순위 접수 물량, 그러니까 순인의 경쟁률을 종료하지 못하고 무순위 접수로 넘어서 롤오버 되는 물량들도 계속 무순위로 나오는 물량들도 있고요. 그 분양의 조건이 이제 무이자 융자라든지 이자 후불제 같은 공격적인 금융과 관련된 그 분양 조건들도 과거보다는 많이 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의 시장, 특히 이제 대구 같은 지역, 부산, 인천 이렇게 입주량이 많은 지역에서는 과거보다 시장이 위축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수요자의 접근들이 보수적이라는 부분들을 이런 수치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 그 지역별로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2015년부터 최근까지 17개 되는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30세대 이상 그 실거래가 되는 단지들을 지역별로 아파트 위주로 모아가지고 거래되는 호당 평균 가격을 가지고 과거 2015년과 현재의 각 지역별 순위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살펴보실 수 있는 겁니다. 역시 압도적으로 서울은 지금 10억이 넘어선 상황이고요. 그리고 세종시가 우리가 2015년만 하더라도 전국 17개에서 8등 정도 했는데 지금은 호당 매매 가격으로는 2등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렇다고 굉장히 좋은 것이냐? 물론 이제 행정 기능이 이전하고 또 서울 세종 간 그 고속화도로도 뚫릴 예정에 있고 뭐 예를 들어 국회의 분원 설치라든지 여러 가지 호재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 예전에 비해서 공급량이 다소 줄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세종시의 인구가 아직은 37만입니다. 그리고 단기에 가격이 굉장히 급등하면서 시장의 건전성을 살펴볼 때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거든요. 이 지역이 단기적으로 지역 내 실수요자들이 가격을 올리는 것인지 또는 투기적 가수가 왜 가격을 올리는지 볼 수 있는 게 이제 외지인 매입 비율이고요. 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집을 사는지 아니면 밖에 있는 사람들이 집을 사는 것인지, 그 또 하나가 저는 이제 매매가 대비 전세가의 비율이 일단은 전세가율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전세가율이 왜 중요하냐면 그 흔히 이제 매매 시장에는 앞으로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 심리가 일정 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세 가격은 사실상 그 주택의 사용 가치를 뜻하죠. 그래서 흔히 말하면 뭐 갭 투자라고 하는 것들도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익이 났다면 그 차익을 이용해서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입하는 패턴들이 그동안 많았었잖아요. 근데 세종시 같은 경우는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사실 서울보다 낮습니다. 한 45%. 그러니까 생각보다 사용 가치에 비해서 단기적으로 차익에 대한 기대 심리가 매매 가격에 굉장히 선반영됐다고 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의 가격이 적정한 것인지 혹시 거품은 끼어있지 않은 것인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도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보면 이제 대구 같은 지역도 지금은 이제 6등 정도를 했는데요. 대구가 2015년만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실거래되는 것에 17개 시군구 중에 3등을 했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굉장히 뜨거웠지만 지금 이제 빠르게 냉각되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3.3제곱미터 단가로 보셔도 되고 아니면 지역에 거래되는 아파트의 매매 호단가를 통해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따라서 또는 호재에 따라서 지역의 수급 여건이나 수요자의 심리에 따라서 매매 시장은 생물처럼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살펴봐서 지역적인 위계 그리고 투자 수요 패턴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이런 통계들을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또 하나가 시장이 양극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흔히 지금과 같이 자산 시장이 모든 것을 전부 샀을 때 가격이 동일하게 오르는 패턴이라고 본다면, 흔히 대세 상승기라고 본다면 사실 아무거나 사도 가격이 오릅니다. 뭐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낮죠. 근데 말씀드렸듯이 금리가 오르고 수요자의 매물을 접근하는 패턴이 보수적으로 바뀌고 그리고 자본이득을 볼 수 있을 만한 가격의 상방 요인보다는 오히려 지금처럼 조정 가능성이 커질 때는 수요자들은 굉장히 장기적으로 내가 실패하지 않을 매물 위주로만 선택을 차별화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차별화나 양극화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차별화되고 양극화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지방보다는 비교적 인구나 수요 그리고 개발 호재가 맞물려 있거나 신축이 부족한 수도권 그리고 수도권 내에서도 공급 과잉이 있는 지금 인천 지역은 올해뿐만이 아니라 내년에도 아파트 입주 물량의 4만호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단기에 급등한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신축의 희소성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경기 인천 지역보다는 서울 지역을 수요자가 선호하듯이 아파트 시장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흔히 이제 소득에 따라서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더 나아가서 10분위로 소득의 분위를 쪼개서 분위 배열을 보듯이 아파트 가격도 낮은 가격인 1분위서부터 10분위까지를 쪼개보면 지금 보시는 이제 분위의 가격들을 살펴보실 수 있는데요. 제일 비싼 아파트가 한 30억 정도 10분위 아파트가 됩니다. 근데 잘 살펴보시면 2020년 지금 2년 동안 가격이 오른 아파트는 제일 비싼 10분위 아파트만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같은 시기에 내가 어떤 주택이나 어떤 가격의 주택을 사느냐에 따라서 나의 자본이득이 차별화되는 양극화가 지금 더 고착화되고 있다는 것들이죠. 흔히 이런 지역들이 대표적인 지역이 이제 강남권이나 한강변 뭐 이런 지역을 뜻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올해 주택 가격이 서울 지역에서 조정되더라도 뭐 용산이나 최근 국제 업무단지 철도 정비창에 개발이 재개될 지역들 그리고 대통령 집무실이 이전한 정비사업 호재 한남 뉴타운이나 이촌동 일대 재개발 호재가 있는 이런 용산구는 가격이 좀 덜 빠지는 현상들이 있는 것들처럼 상대적으로 지금 낮은 가격대보다 높은 가격대의 흔히 말하는 분위 배율이 더 높아지는 것들이죠. 이런 양극화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같은 단지 내에서도 면적 유형이나 가격에 따른 양극화가 더 커질 수 있는 상황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을 구입하실 때는 그렇기 때문에 더 신중하실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보시는 부분들이 근데 또 아이러니하게 비교적 이제 고가의 아파트들이 가격이 덜 떨어지는 하방 경직성이 굉장히 강하죠. 근데 이 양극화의 기저에는 사실 소득의 양극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시장이라는 부분들이
내가 사고 싶다고 하더라도 지금 고가의 아파트를 막 살 수 있는 입장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올해 1월부터 흔히 말하는 DSR이라는 2억 원 이상 대출을 받을 때 본인의 소득 대비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보는 DSR이 1월부터 본격화됐듯이 7월부터는 1억 원 이상 대출을 받을 때 1금융권 DSR 40%로 여신이 더 강화됐습니다. 거기에 지난해 같은 경우는 전체 그 차주의 한 70%, 가계대출의 70%가 3% 이자 미만의 이자를 내고 있었는데 지금은 전체 가계의 70%가 3에서 5%의 대출 이자를 부담해야 되고요. 상호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무려 평균적으로 5% 이상의 주담대를 부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굉장히 좋은 지역의 주택을 가고 싶어도 가격에 대한 부담감, 또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부담감들이 쉽지 않아서 사실 그런 지역들은 대부분 조정 대상 지역, 투기적 투기과열지구죠. 15억 이상 되면 아예 주담대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그들은 그들만의 리그가 되고 상대적으로 수요자 입장에서는 뭐 전세 가격에 대한 부담, 월세화에 대한 부담 때문에 비교적 내가 접근하기 쉬운 시장으로 이전하게 되죠. 그게 이제 다세대나 그 연립주택 같은 그 공동주택입니다. 그래서 보면 아파트 같은 경우 2017년에 비해서 비율이 훨씬 감소했죠. 그러니까 64%에서 매매 비율이 올해 60% 정도 줄었다면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오히려 2017년부터 매매 거래 비중이 거래는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와중 중에 더 증가했습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죠. 그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활성화되기도 했고 서울시장이 바뀌면서 또는 신축이 부족한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공공정비 사업들이 활성화되면서 이런 정비 사업들 앞으로 이제 새 아파트로 받을 수 있는 지역에 노후한 연립이나 다세대 주택을 매입하는 패턴들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수치를 보여드리는 이유 자체가 지금의 시장이라는 게 항상 같은 방향 그리고 소유자의 선택이 동일한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본 그리고 대출의 여력, 가고자 하는 지역 이런 부분에 따라서 시장의 움직임들이 조금씩 세밀하게 다른 선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 낙수 효과를 기다리고 흔히 말하는 밴드웨건 효과를 기다려서 일종의 그 갭 투자를 한다든지 내지는 뭐 갭 메우기를 한다든지 이런 전략들은 예전과 다르게 사실 최근에는 맞는 전략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그 입주 물량들 많이 보시는데요. 아파트 입주 물량은 올해 26만 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해보다는 조금 입주 물량이 늘었죠. 근데 입주 물량이 는 부분들이 임대차 시장에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 올해 8월에 갱신 계약 종료에 따라서 뭐 이중 가격 그리고 전세 대란이 발생될 것이라는 우려는 컸지만 실제 시행되지는 않았죠. 그 이 중에 하나가 지난해보다 전국적으로 아파트 입주 물량이 늘었고 그리고 올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입주 물량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발생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와중에서도 지역별로 차별화 장세는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대표적인 부분들이 이제 수도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같은 수도권이라도 인사이트가 동일하진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 그 서울의 아파트가 2020년만 해도 아파트 입주 물량은 4만 5천 호, 지난해는 2만 8천 호, 올해는 1만 8천 호 정도로 사실상 2020년의 절반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을 말하는 것이냐, 생각보다 서울 집값의 조정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부분입니다.
기존에 이제 아파트를 연안별로 쪼개보면 서울 지역에 입주 5년차 아파트가 한 11%밖에 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30년 이상 연안이 차서 이제 정비 사업이 본격화되는 그 물량들은 실제 정비 사업이 될지는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2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인 평균에 비해서 노후 아파트는 많고 새 아파트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 무슨 말이냐? 생각보다 새 아파트 가격이 쉽게 조정되지는 않을 거라는 의미가 될 수 있고, 상대적으로 새 아파트는 조정 시기에 조정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또 극단적으로 서울 지역의 한 해 주택의 멸실량이 3만 호가 넘습니다. 2020년, 2021년, 2022년. 모두 각각 한 3만 호 정도 되는데, 지금 보면 올해 아파트 입주 물량이 18,000호, 내년 같은 경우도 약간 늘어날 확률이 있지만 2만 호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라지는 주택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의 신축이 많지는 않다는 거죠. 그런 반면에 같은 수도권이지만 경기 지역을 살펴보죠. 경기 지역이 2020년 16,000, 2021년, 그러니까 인천 지역이 2020년에 16,000, 2021년에 15,000이었는데요. 올해 입주 물량이 4만 호입니다. 검단 지역이 올해 첫 입주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물량들이 쏟아지는데, 이게 올해만이 아니라 사실상 내년에도 지금 시점에 4만 호의 아파트가 추가적으로 입주를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생각보다 인천 지역은 올해랑 내년에 인사이트 재미가 썩 있지는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역적으로 같은 수도권의 밴드에 묶여있는 지역 내에서도 앞으로 공급될 공급량에 따른 시장의 차별화나 양극화는 더 커질 수 있다는 부분들을 살펴볼 수 있는 거겠죠. 거기에 이제 분양 시장의 물량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경기나 인천 지역은 좀 분양 물량이 그래도 꾸준한 편이에요. 흔히 이제 무주택자가 내 집을 마련할 때 방법론이 두 개가 있죠. 뭐 3개 정도가 있겠네요. 뭐 경매 시장에 낙찰을 받는다. 아니면 기존의 급매물, 재고주택의 급매물을 산다. 그리고 신규 분양 시장에 청약을 한다. 근데 서울 지역의 신규 분양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울의 인구가 950만 정도잖아요. 1000만 명이 이제 무너졌죠. 근데 실질적으로 2019년만 해도 서울 지역의 아파트 분양이 3만 호, 2020년에 2만 8천 호씩 됐는데, 지난해부터 실제 서울 지역 아파트 물량이 인구 950만에 사는 도시인데 6,500가구밖에 공급되지 않습니다. 지금 올해는 8월이죠. 8월 2일인데 3,000가구 조금 더 공급됐어요. 생각보다 공급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직방이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부동산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호객노노로 관리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호객노노 앱을 보시면 내가 분양할 아파트의 관심 단지를 클릭해서 분양 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호객노노의 분양에 관심 단지를 등록하신 분들, 그리고 뭐 청약 경쟁률, 지역의 공급량, 지역의 실거래량, 가격, 청약 통장의 가입자 수, 그리고 경제 지표, 여러 가지에서 30가지의 지표를 가지고 얘를 머신러닝 기법을 통해서 학습을 시켜가지고 해당하는 분양 물량이 1대1로 청약에 완판할 것인지 내지는 5대1로 청약에 흥행할 것인지를 볼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데요. 살펴보면 거의 서울 지역의 분양 예정 물량은 A나 A 플러스 등급입니다. 그러니까 청약의 완판뿐만 아니라 흥행할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근데 반면에 지금 이제 대구 같은 지역, 그리고 지방의 일정 부분 뭐 수요가 감소하는 지역, 미분양이 늘어나는 지역에서는 D등급이나 E등급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청약을 하실 때도 예전처럼 분양가가 저렴하지 않잖아요. 왜냐? 뭐
결국에 이제 금리가 오르는 이유 자체가 여러 가지 지정학적인 뭐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의 전쟁, 그리고 미중 무역 분쟁,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지연, 거기에 그 과도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코로나19라는 보건위기가 결국에는 사상 최대의 자금을 풀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저금리가 가져오고 그런 유동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많이 유입됐듯이 그 유입된 자금들을 긴축하는 과정 중에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단기에 금리가 오르는 현상들처럼 이런 인플레이션이라는 것들이 이제 결국에 근로소득도 오르고 원자재 가격도 오르니까 분양가는 생각보다 예전보다 경쟁률은 낮아지고 미분양이 발생되더라도 생각보다 큰 폭의 조정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가격 수준은 굉장히 뭐 분양가는 예전보다 높거나 많이 부담스러운 가격, 물론 이제 기존 주택보다는 그래도 신규 분양 시장에 분양을 받는 것들이 장점이라고 하더라도 가격의 만족도는 과거보다 커지지 않고 이제 분양가 상한제에서부터 뭐 전매 규제에서부터 여러 가지 규제를 풀면서 분양 시장에 대한 허들은 낮아졌지만 예전처럼 되게 적극적으로 사람들이 집을 사려는 기대감들이 낮아진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분양 시장도 기존 주택 시장하고 똑같이 양극화나 차별화 장세가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지역 안에서 내가 기존 주택도 잘 차별화된 시장에서 보수적으로 선별적으로 집을 사야 되듯이 신규 분양 시장도 지역의 공급량이라든지 가격의 적정성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 문제점들이 생기게 된 것이죠. 보면 아까도 서울 집값이 생각보다 아마 조정은 될 겁니다. 연말까지 금리가 지금보다 더 올라갈 거고 물론 이제 매도자는 버티겠지만 이자 부담에 대한 것들 그리고 과거보다 수요가 굉장히 줄었기 때문에 아마 많으면 10%까지도 조정되는 매물들이 있을 수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생각보다 조정폭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우리가 흔히 모르는 그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경우나 또는 97년, 98년에 외환위기 같은 크러쉬가 발생된다면 낙폭이 커질 수는 있겠죠. 근데 하지만 그 부분은 일개 개인이 맞출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요. 그럼 이제 크러쉬가 발생되지 않는다는 전제로 봤을 때 소유자의 심리, 수급적인 부분들 그리고 지금처럼 분양가의 그 올라가는 수준들을 봤을 때 서울의 집값이 생각보다 크게 조정되는 것을 바라기는 쉽지는 않겠죠. 지금 보시면 서울의 분양가는 지금 3천만 원을 넘어섰고요. 인천도 그렇게 입주 물량이 많지만 그 3.3제곱미터당 1,800만 원 정도 그리고 경기도도 1,500만 원 정도의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굉장히 좋은 물량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보금자리 주택들이 있잖아요. 근데 요즘 보금자리 주택지도 잘 살펴보시면 창릉 신도시 이번에 나왔던 보금자리가 평당 1,800원, 1,800만 원. 그리고 왕숙지구도 1,600만 원 정도는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유자 입장에서 생각보다 분양 가격이 크게 떨어질 이유가 찾아지지는 않는 거고 비교적 조정된다고 하더라도 수도권에 비해서 지방 지역이 굉장히 조정이 되는 거고 수도권은 상대적으로 가격의 강세라든지 소유자들이 버티는 힘들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미 말씀드렸듯이 청약시장은 과거보다는 좀 냉각되기 시작했습니다. 뭐 서울 지역이 지난해까지만 해도 1순위 청약 경쟁률이 163.8대 1이었는데요. 올해는 한 30대 1 정도. 그리고 인천 지역도 21.4대 1에서 20대 1, 경기도도 25.4대 1에서 절반인 10.8대 1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뭐 대구 같은 경우는 아예 뭐 0.3대 1 정도로 굉장히 낮아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역의 흐름에 따라서 내가 청약 통장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전략을 펼쳐야 되는지, 상대적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물량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GTX 같은 장기적인 호재를 가지고 있는 지역들이 좋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신축이 비교적 부족한 지역들을 잘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고요. 상대적으로 면적 유형대는 전용 면적 60에서 85제곱미터, 흔히 국평이라고 얘기하는 85제곱미터대들을 잘 살펴보실 때 분양가의 적정성들도 좀 꼼꼼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 오히려 경쟁률이 낮아진다는 것은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분양시장을 통해서 당첨의 기회가 높아질 수 있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내가 전세금 정도 준비되신 분이라면 가격이 더 떨어질 것을 두려워해서 알짜 물량들의 청약을 유보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내가 전세금 정도를 들고 계신 무주택자라면 이런 분양시장을 잘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고요. 상대적으로 지금 무순위 접수 물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8월 3일 내일이죠. 내일하고 모레에 과천하고 이제 광교였나요? 위례신도시였나요? 그 무순위 접수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은 사실 물론 하남시에 위례신도시였군요. 하남시에 거주하시고 과천에 거주하셔야 되는 무주택자셔야 되긴 하지만 분양가가 거의 9억 원대더라고요. 그러면 거의 지금 현재 그 해당 단지의 시세의 절반 가격, 그러니까 앉아서 한 10억 정도를 세이브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왜냐, 미분양은 앞으로 더 늘어날 거고, 흔히 말하는 이제 무순이라고 해서 다 나쁜 게 아니라 청약시장 교란범이라고 해서 부적격 당첨이 되셨던 분들 거를 자격을 취소하고 모았다가 재공고해서 무순위로 공급하는 물량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마 과천 일대 지식산업센터에도 물량이 이제 앞으로 많이 나올 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살펴보시면 사실 자본이득을 볼 수 있는 분양 물량들이 많이 발생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저는 경매 시장도 기회가 될 수는 있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시장이 너무 뜨거울 때는 경매도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흔히 경매를 보는 부분들이 일종의 사실 경매로 넘어간다는 부분들이 당사자 입장에서 고통스럽죠. 근데 오히려 이제 그런 시장이 있어야 또 디레버리징도 할 수 있고 또 시장의 유통들이 가능하고 부채를 또 탕감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시장이라고 보여지는데, 장이 너무 좋을 때는 흔히 말하는 매각률, 매각가율, 매각률이 이제 낙찰률이죠. 매각가율이 낙찰가율이고 생각보다 재미가 없습니다. 근데 시장이 위축되기 시작하면 이런 매각가율과 매각률이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아파트 보시면 거의 100% 정도 됐던 매각가율이 그러니까 지난해 9월만 해도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거의 80%대, 90% 초반 좀 언더까지 내려왔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취득세 정도는 충분히 세이브할 수 있는 시장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괜찮은 물량의 이런 것들도 살펴보셔도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근데 누누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수적으로 바라보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아무래도 기자분들에게 인터뷰를 많이 하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질문을 받습니다. 집값이 언제까지 빠질까요? 그리고 1주택자, 무주택자, 다주택자는 어떤 액션 플랜을 해야 될까, 이런 얘기를 많이 받는데, 역시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무주택자들이 선택지가 좀 넓어지긴 했죠. 물론 이제 가격에 대한 만족도는 2015년부터 꾸준히 올랐기 때문에 조정이 됐다고 해도 지난해 많이 오른 지역은 20-30% 올랐잖아요. 흔히 여러분들이 이제 GTX 호재라고 하고 갭 투자 많고 영끌 많고
전세 끼고 집을 많이 구입하셨던 지난해 이제 어디가 있을까요? 분당이라든지 평촌, 안양, 삼본, 과천, 하남, 화성 이런 이제 대표적인 지역들이 최근 좀 빠지고는 있는데 아마 더 빠질 수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그래도 선택지가 좀 있긴 있거든요. 그 무슨 말이냐? 급할 건 없습니다. 보수적으로 보시면 좋아요. 왜냐? 어쨌든 당분간은 다주택자, 그러니까 기존 매도자, 매수자의 거래줄 따르기가 굉장히 피곤하리만큼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 5월인데 이제 6월, 7월, 8월 이제 3개월 차 들어서죠. 규제를 생각보다 많이 완화했어요. 특히 이제 내년 5월 9일까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해줬죠.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 1주택자 지난해 공시가격으로 과표를 산정받고 흔히 말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60%고 내년부터는 다주택자, 1주택자 상관없이 종부세율 최대 6%까지 매기던 세율을 확 낮춰줄 예정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보유세 부담이 좀 낮아졌죠. 그러면서 물론 이자에 대한 부담은 있지만 내가 주택담보대출을 굉장히 무리하게 받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결국에 부동산 시장이 대표적인 인플레이션을 해칭할 수 있는 자산 상품 중에 하나잖아요. 괜찮은 걸 갖고 있고 이미 증여를 해버렸고 보유세 부담이 낮아졌다면 버티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을 겁니다. 시장이 굉장히 지표가 나빠지고 정부가 이제 공격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시점이 두 가지를 보시면 돼요.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연체율이 굉장히 증가할 때 연체율이 한 0.9% 돼요. 근데 생각보다 지금 주담대 연체율이 0.1%밖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글로벌 금융위기 2016년에 미분양이 전국적으로 16만 호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내가 미분양 주택을 받으면 최대 5년간 주택세 산입 아니고 안 하고 양도세를 깎아주는 양도세를 내지 않게 해주는 규제 완화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 미분양이 한 3만 호 정도의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그런 규제 완화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매도자도 버티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매수자 입장에서는 좀 보수적으로 움직이실 필요가 있겠죠. 왜냐? 이제 이자 부담이 과거보다 커졌고 주택 가격이 싸지 않고 그리고 이제 흔히 말하는 미국도 지금 아직 고용 시장이 튼튼하니까 디플레이션으로 가지 않고 경기 위축은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나라도 지금 수출 시장이 썩 좋지는 않은 상황이고 흔히 말하는 환율 문제도 있겠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여러 가지 경기적인 상황들이 썩 좋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서 경기 위축을 감안하고라도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2.25%인 기준금리가 지금 미국이 2.25에서 2.5니까 벌써 역전이 됐고 우리도 이달에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수요자 입장에서는 좀 보수적으로 가셔도 됩니다. 대신 무리하게 내가 대출을 이렇게 해서 주택을 구입한다고 보시지 마시고요. 적어도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을 고려했을 때 한 60~70% 준비되신 분들이 주택을 구입하시려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급할 건 없어요. 내년 5월 9일까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되기 때문에 그 피크를 내년 3월 정도 이전까지 의사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왜냐? 대개 이제 잔금 치르는 데까지 한 달 정도가 필요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5월 9일이니까 내가 어느 정도 딜 클로징을 해야 되는 시점이 4월 초까지는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 이후에 매물이 또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급매물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은 만들어진다고 봅니다. 그 안에서 1주택자라면 더 좋은 상급지로 갈아타는 전략, 무주택자라면 선택지가 다양하잖아요. 신규 분양,
올해 분상제나 보금자리 주택지구 많이 공급될 거고 다음 주에 250만 호 주택 공급이 될 거니까. 근데 그게 이제 매해 50만 호예요. 근데 이제 그 주택 공급은 좀 장기적으로 보셔야겠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경매시장, 급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성급하게 움직이시는 것보다는 시장 상황에 맞게 움직이시는 것들이 현명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전체 가계의 한 70% 정도가 5%에서 5, 6% 정도의 이자를 지불해야 되면 시장이 생각보다 충격을 견디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 얘기 하세요. 우리가 옛날에 5, 6% 제가 예전에 집 살 때 저는 6, 7% 금리도 감당해 봤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뭐 금리 오르는 거 우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물론 그렇습니다. 뭐 지금의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갈 게 아니고 이런 금리가 고점인 상황이 되면 이제 경기를 위해서 다시 금리를 내릴 시그널이 분명히 있을 거고 일각에선 그걸 내년 상반기로 보시는 경우도 있어요. 빠르면. 근데 지금하고 예전은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는 주택 가액의 총액이 그리 높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한 5년 안에 저금리 상황에서 주택 가격이 다락같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5, 6% 금리를 감당하더라도 내가 대출받는 총액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데 지금의 시장에서는 주택 가격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LTV 60%, 80% 뭐 지금 이제 8월 1일부터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최대 6억 원까지 80% 대출을 한다 한들 만기를 50년, 40년 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DSR 맞추는 것도 서울에선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급할 건 없고 상당히 보수적으로 움직여야 된다. 말씀드렸듯이 지난해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는 8월 이전인 7월만 하더라도 3% 미만 대출자가 초록색이 훨씬 많죠. 거의 70%. 이게 1년 사이 5에서 3%인 중고금리 대출자가 70%로 역전됐습니다. 생각보다 가계 이자 부담이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100번 말씀드리지만 보수적으로 바라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근로소득 대비 주택 대출의 상환액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DSR. 흔히 말하면 주택을 구입하고 싶어하는 것들이 1인 가구도 분명히 있죠. 그리고 맞벌이 가구도 결혼하신 분 중에 그러니까 외벌이 가구도 있기 때문에 1인 가구 소득을 가지고도 사실상 이제 DSR을 구해볼 수 있죠. 근데 이제 요즘 맞벌이들 많이 하시고 어느 정도 가구에 두 사람 정도가 벌어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2인 가구라고 봤을 때의 DSR이 달라질 수는 있는데요. 이게 이제 1인 연말정산의 소득을 가지고 주요 지역들의 근로소득 대비 주택 대출가 금리를 4% 담보 인정 비율은 LTV 그러니까 집값의 50%를 대출을 받는다는 것을 전제로 대출 기간의 만기를 30년으로 잡고 주택을 구입하려고 할 때 본인의 연소득으로 아파트 현재 실거래가의 매매 가격 기반으로 주택담보대출에 균등 분할을 했을 때 월별 내 근로소득에서 상환하는 비용의 비중이 얼마냐를 본 겁니다. 일종의 DSR이죠. 근데 보시면 2016년만 해도 서울 지역의 내 근로소득 1인 가구라 봤을 때 내 근로소득의 DSR이 40%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 거의 63%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내 소득의 63%를 집값의 50% 대출을 해서 주택을 사면 63%를 빚 갚는 데 써야 된다는 거예요. 원리금을. 굉장히 부담스러웠습니다. 특히 서울 지역.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급할 건 없다. 급매물, 신규 분양 시장,
되도록이면 분납이 가능한 분양시장이 좋겠고요. 싸게 사는 전략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시장의 변동성이 과거보다 커지고 있기 때문에 무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상환 능력 하에서 그리고 대출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하에서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가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이게 아마 제가 감기 나으려고 되게 독한 약을 지난해 충남에 회사 일 때문에 외근도 가야 되고 그래서 종합감기약을 돌아가면서 독한 약을 먹었더니 약간 브레인 포그라고 하죠. 이게 멍한 생각이 내가 일을 하는 건가 일이 나를 하는 건가 모르게끔 막 그런 상황이 저희는 원격 근무 재택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인데 가끔 내가 이렇게 멍 때리고 있었던 적이 얼마나 있었나 싶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어찌 보면 부동산의 재테크 시장에서 지금이 바로 그런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 다시 돌아보고 그리고 내가 이제 20-30년 정도 가져가야 되는 정도의 자산이라고 봤을 때 지역을 어떻게 골라야 되고 어떻게 접근해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의 경제 상황과 변동성을 고려했을 때 어떤 선택을 해야 되고를 지금 내가 멈춰서서 바라볼 수 있는 숨고르기예요. 그러니까 사실 올해 그렇게 저는 조급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시되 정부의 정책들을 좀 눈여겨보실 필요는 있어요. 확실히 윤 정부는 시장 친화적입니다. 전 정부에서 했었던 대부분의 규제들이 거의 다 풀렸어요. 5월 9일에 취임하셨나요? 10일에 취임하셨나요? 근데 6, 7, 8 정도 됐는데 벌써 대책이 4번 정도 나왔습니다. 50, 그 다음에 616, 그 다음에 621, 그리고 또 7월에 또 나왔죠. 굉장히 단기에 강력한 대책들 그리고 전임 정부에 썼던 세제나 정비사업과 관련된 규제 완화책들을 예전으로 원복하는 규제의 수위를 보이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죠. 이제 요즘 서울에도 올해 공급이 3,000호밖에 되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글로벌 유통망에 문제가 생기고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기존의 서울 지역과 같이 정비 사업을 통한 신규 공공 택지로 공급하는 것보다는 시행사가 조합인 경우 그리고 시공사는 도급 계약을 통해서 시공만 하는 경우 분양가에 대한 내지는 건설비에 대한 소송이라든지 이견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이 지연되니까 이제 그런 분양가를 사실상 이제 공급자의 입장에서 이제 공급을 저해하지 않을 정도로 규제를 이제 풀어주는 것들 그리고 이제 분양가 심사의 적정성을 통해서 공급과 관련된 합리적인 공급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 그리고 대표적인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종부세 흔히 말하는 이제 보유세를 좀 완화해 주는 것들이죠. 전임 정부에서는 거래세, 보유세 모두 동시에 올라가서 과세 부담이 컸죠. 물론 그건 유례없는 저금리에 따라서 글로벌리한 주택가격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집값을 잡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부분들을 징벌적으로 사실상 컨트롤할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 있긴 했지만 주택 수에 따라서 내지는 규제 지역 여부에 따라서 과세에 대한 부담이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들의 부담을 과거보다는 전략적으로 낮춰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내년 5월 9일까지 다주택자 노소세 규제 완화도 있고요. 제가 사실 이제 지난주에 충남을 다녀왔었던 것도
지자체의 자문 때문이었어요.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 규제 지역 있잖아요. 조정대상 지역, 투기 지역, 투기과열지구. 근데 생각보다 규제가 조정대상 지역이 강력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천안 같은 경우는 늘어나던 인구가 최근에 주는 문제, 그리고 사실상 인구가 10만밖에 되지 않는 논산이나 공주 같은 지역도 이제 조정 대상 지역에 묶이면서 현저하게 거래가 떨어지는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지자체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이 규제 지역을 풀어야 되는 부분들이 일종의 미션처럼 된 것이죠. 그래서 아마 이번에 국토위 만들어졌을 때 이제 업무 보고에서도 상대적으로 이제 규제 지역을 푸는 것들이 얘기가 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생각보다 이제 지방 지역들도 규제 지역이 좀 풀릴 수 있는 여지는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규제 지역을 그럼 푼다고 해서 이제 분양권 전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막 사도 되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전처럼 공시가격 3억 원 미만은 주택수에 편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양도세나 종부세 부담이 없어서 주택을 막 구입하셨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장이 이제 동일하게 움직이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 개 많이 자잘하게 단기 차익을 보려고 캡털 게인을 보려고 시장에 이제 뛰어드시면 안 되고요. 상품을 하나 사더라도 양질의 것, 그리고 장기적으로 인사이트가 있는 매물들을 사는 전략들이 굉장히 중요한 패턴으로 가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현 정부, 특히 요즘과 같이 금리가 오르는 상황에서는 주로 수도권 베이스 위주로 보시되 신축이나 지역에 호재가 있는 이런 지역의 급매물 위주로 보시고요. 무주택자라면 신규 분양 시장이나 또는 재고주택 시장에서 급매물 경매 이런 쪽으로 선별을 하시되 매도 매수자의 거래 줄다리기가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이제 거래하는 패턴에도 뭔가 테크닉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1주택자 입장에서 이제 괜찮은 상급지로 갈아타실 때 반드시 기존 주택을 먼저 팔고 갈아타셔야 돼요. 왜냐? 내 집이 안 팔리면 잔금 마련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략들이 필요하다든지, 내지는 다주택자가 규제가 보유세나 거래세가 풀렸기 때문에 추가로 이제 더 사는 것은 사실 이제 실익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비교적 한 채로 잘 운영하는 것들 하나 더 굳이 가져가신다면 앞으로의 정부의 정책, 연말까지 아마 전임 정부에서는 아파트에 대한 매입임대 사업자 규제를 매입임대 사업자 할 수 없도록 막아버렸잖아요. 연말까지 관련 규제가 일부는 풀릴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별 양극화나 차별화 되는 상황에서 비교적 공급 과잉지 피하시는 것이 좋겠고, 대표적으로 대구나 부산, 인천 지역 2, 3년간 인사이트가 썩 좋지는 않습니다. 이런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비교적 신축이나 자산가치 상승이 기대될 만한 호재가 갇힌 지역 위주로 선별해서 매입하시는 전략들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마 고민들을 좀 하실 거예요. 대표적인 부분들이 월세 관련한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저희도 보면 월세 거래가 예전보다 많이 늘었고요. 월세에 대한 보증금 총액과 월세 총액이 늘었습니다. 물론 작년 6월부터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가 되면서 음성화된 거래가 양성화돼서 거래 총액으로 잡히는 경우도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요즘 금리가 빠르게 오르면서 전세 월세 전환 이율보다 은행 금리,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더 높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월세를 보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 경우에도 꼼꼼하게 살펴보실 필요는 있어요. 뭐냐면 전세와 월세를 선택할 때 내가 보증금을 지키는 전략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계약하실 때도 전환이 월세 이율의 적정성, 은행 대출을 받았을 때 보증금을 올려주는 부분들이 어느 것이 더 적당한지 살펴보실 필요도 있겠고요. 근본적으로 월세가 과거보다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일부 관리비나 이런 부분들로 월세에 대한 부담을 전가하는지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보증금 반환과 관련해서도 이제 월세와 관련해서 소득공제나 월세 외에도 보증금을 대출받았던 부분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들도 있겠고, 그리고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뭐 확정일자부라든지, 그리고 주민등록 이전, 뭐 예를 들어 보증금 반환 보증, 그리고 전세권 설정 등기, 뭐 이런 부분들도 이제 꼼꼼하게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시장이 썩 좋아지지 않기 때문에 예전보다 굉장히 무리하게 대출을 통해서 집을 사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매매가의 60-70% 정도 될 때 주택을 구입하는 부분들이 내가 빚을 갚아 나가는 주택을 구입하더라도 비교적 합리적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임대차 시장과 기존 주택 시장의 밸런스를 잘 당분간은 좀 지켜보시면서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윤 정부의 연말까지 남아있는 여러 가지 정책의 이슈들도 좀 꼼꼼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 주에 발표될 250만 호 주택 공급 프로그램, 그리고 이제 재건축 정비 사업과 관련된 규제 완화가 있습니다. 이제 안전진단 또는 이제 일기 신도시에서 여기 오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이제 일기 신도시와 관련된 정비사업 특별법도 이제 조만간 만들어질 거고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와 관련된 부분들도 규제 완화가 조만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처럼 이제 얼마 전에 법이 완화돼서 그 재건축할 때 상가 부분들도 사업비에 포함시켜서 재건축 분담금을 낮춰주는 부분들 얘기가 하는 부분들이 통과됐듯이 추진의 단계가 아니라 뭐 조합 설립 인가 단계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를 계산해서 내는 부분들, 내지는 1주택자의 세부담을 완화하려고 하는 부분들의 정책 변화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리모델링과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아직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궁극적으로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병합하는 부분,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청약 제도죠.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이제 추첨제가 부활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보금자리 주택지구나 알짜지구에 청약하실 때 내가 운에 의한 당첨도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이 외에 임대차와 관련된 갱신권, 임대료 상한제, 뭐 이런 부분들의 그 제도 변화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연말까지 말씀드렸듯이 이제 매입임대 사업과 관련된 규제 완화도 아파트 위주로 제도권 내에서 임대 사업을 할 수 있는 규제 완화의 시그널이 연말에 마련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토지 가지고 계신 분들 내지는 지금 GTX 노선이 이제 A부터 C 노선까지 있는데 이게 E에서 F 노선까지 추가 노선이 발표될 수 있는 여지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그 윤 정부의 정책 부분들 좀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매월 시장의 이슈들이 있어요. 그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 8월 10일에 그 250만 원 공급 대책, 그리고 8월 25일에 한은의 금통위, 그리고 9월에 이제 재산세 납부가 되고 미국이 추가적으로 금리를 올릴지 결정하는 연준의 FOMC가 열릴 예정에 있고요. 우리는 지금 금통위가 8월, 10월, 11월 세 차례 남겨 있습니다. 아마 뭐 한은 총재 인터뷰하신 거 보니까 이 세 차례 모두 0.25% 포인트씩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만 연말까지 이런 금리의 흐름들 어떻게 흘러가실지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100번 말씀드려도 뭐 아깝지 않습니다. 그 시장이 확실히 그 변곡점을 맞았고요. 거래량은 연말까지 현저하게 아마 둔화되는 패턴들이 이어지고 일부 지역에서는 최대 10% 정도의 가격 조정이 현실화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이런 와중에 굉장히 무리하실 필요는 없고 내가 상환할 수 있는 능력 하에서 그리고 천천히 눈여겨보시던 물량들 이제 급매물 위주로 살펴보시되 내가 뭐 아직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을 준비하시지 못했던 분들이라면 뭐 정부가 공급하는 임대주택들 여러 가지 이런 보금자리 주택들의 프로그램들을 잘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사전 청약 같은 경우는 본 청약까지 뭐 최대 5년 이상의 시간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현명하게 내 집 마련하신다면 올해 뭐 여러 가지 파고드 그리고 금리 인상이나 집값 고점 인식 또 가격 상승에 대한 피로감, 소유자 관망 이런 것들이 어느 때보다 크지만 비교적 이런 파고 속에서도 안전하게 내 자산을 불려갈 수 있는 기회를 맞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기간 제가 목소리가 좋지 못한데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좀 비가 많이 오는데 안전하게 귀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강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